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사람 마음을 왜 이리 알기 어려운 걸까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내년이면 쉰인데 사람에게 대인 상처가 너무 커서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마저 든답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한 짓을 떠올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치솟습니다. 어떤 인간들인지 적어볼 테니 부디 멋있는 목소리로 제 사연을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 5년의 연애를 하고 34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헌신하며 사랑을 해줬어요. 그이는 결혼 후에도 잡은 물고기라는 말처럼 소원해지지 않고 오로지 저만을 바라보며 살았답니다. 저희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며 신혼을 즐겼는데 딸을 임신하고 나서는 남편 혼자서 일을 했어요. 그이는 가정의 미래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며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작은 유통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했으니 결과는 예상대로 좋았어요. 저는 돈 걱정하는 날이 하루도 없이 딸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고 나자 그이의 사업은 많이 번창했답니다. 아주 초대박을 친 건 아니지만 20명의 직원에 수십여 곳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어 먹고 사는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제 본분에 충실히 하는 아내로 쭉 살아왔답니다. 또 그이는 사업하는 사람답지 않게 술, 담배를 하지 않았어요. 유흥과 밤에 노는 것도 일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와서 제 속을 썩이는 일은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편과 살고 있으니 제가 아주 큰 행운아라는 건 물론 딸도 훌륭한 아빠를 뒀다는 걸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그이는 딸바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배로 딸아이를 아끼고 사랑해줬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면 회사에서 달려나와 우산을 펴고 딸을 기다려 감동을 주기도 했고, 운동회 날에는 학부모 달리기 1등까지 하면서 딸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여보, 우리 여원이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더라. 일기장 보니까 온통 아빠 이야기뿐이라고. 아이,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여원이한테 어떤 아빠인데. 난 간이고 쓸개고 모두 내 딸한테 바칠 만큼 사랑한단 말이야. 어이씨구, 그 말은 나한테 했던 말 아니었나? 이제 나보다 딸이 더 좋다 이거야? 지금 딸을 두고 질투하는 거야? 에이, 이 사람아. 아니, 딸은 자식으로서 사랑하는 거고 당신은 여자로서 사랑하는 거지. 그래, 아주 훌륭한 아빠이자 남편 나셨네. 아주 고맙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아볼까? 이리 와봐. 어머, 영원이가 듣겠어. 하지 마. 그렇게 저와 남편은 딸을 사랑하는 부모이면서 금슬 좋은 부부로 아주 잘 지냈어요.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3년의 세월을 더 보냈더니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꼬꼬마 아기인 줄만 알았던 딸이 교복을 입자 감회가 새롭기도 했고 저도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공부를 잘하기도 했지만 좋아하고 잘하는 게 노래여서 나중에 꼭 훌륭한 가수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한편 남편의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갔고 그이의 성실함도 여전했답니다. 그런데 늘 행복할 거라는 제 예상은 어느새 빗나가고 말았어요.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답니다. 이거 뭐야? 당신 카톡창에 우리 애기라고 저장된 이 여자 누구냐고? 뭐? 영원히 사랑한다고? 여보,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 바람 피우고 있는 거지. 맞지?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 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그 여자한테 빠져버려서 머리가 고장 난 것 같아.
당신에게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야? 아니면 벌써 이혼할 마음 먹고 바람난 년한테 갈 계획이야?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여자는 잠시 스쳐가는 여자야. 그동안 여러 번 마음 접으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만나왔어. 아이고, 로맨티스트 나셨네. 그래서 그년이랑 얼마나 만난 거야? 남편은 상간녀와 4개월 정도 바람을 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고, 바람은 처음이라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저에게 바람 피운 걸 걸린 날, 바로 상간녀와 정리했다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싹싹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됐고, 일주일 만에 결론을 내렸답니다. 내 딸 여원이가 당신에게 실망하면 사춘기에 엇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거야. 정말이야? 여보, 고마워. 나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그건 두고 볼 일이고, 내가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이 집 명의 내 이름으로 해줘. 집 명의? 알았어. 어차피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뭐 명의가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겠어? 내일 당장 명의 바꿔줄게. 그리고 앞으로 회사 이외에 다른 곳을 갈 때는 무조건 나한테 허락받고 카드 내역서랑 통화 내역서까지 매달 가지고 와. 알겠어.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날 용서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각방 쓸 거야. 당신이 옷방에서 자든 거실에서 자. 여원이가 물어보면 당신 코골이 때문에 나와서 잔다고 말해주고. 각방? 여보, 당분간만 그렇게 하는 거지? 평생 각방 쓰는 건 아니지? 모르지 그건. 당신이 하는 걸 봐서 나중에 판단할 거야. 지금부터는 그냥 나 죽었어 생각하고 조용히 입 닥치고 살아. 알아들었어? 명심할게. 당신 심기 건들지 않고 지낼게. 그이의 외도로 인해 금이 간 저희 부부 사이는 한동안 대화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가지 않고 다시 한 방을 쓰게 됐답니다. 딸아이가 부부싸움 좀 그만하라고 짜증을 부려서 제가 져주고 남편을 안방으로 다시 부르게 됐죠. 그때부터 다시 남편과 대화 몇 마디를 나누곤 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 다친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이는 다시 신혼처럼 지내보고 싶다며 매일 꽃다발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고 이것저것 많은 선물들로 제 마음을 녹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인꼬 부부로 돌아와 행복을 재시작하게 됐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다시 잘 지내니까 너무 좋다. 나 요즘 당신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회사에서 뛰쳐나오고 싶다니까.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지 그래? 나 아직 당신 100% 용서하지 않았거든? 알았어. 여보, 내가 매일매일 사과할게. 우리 오늘 밤 뜨거워져 볼까? 그렇게 금이 갔던 부부 사이는 땜질이 되어 더 단단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집과 회사만을 오갔고 개인적인 외출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시댁은 한참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도시에서 사는 게 소원이라며 남편에게 집을 구하게 해서 이사를 오셨답니다. 저희 집과 100m 떨어진 주택집으로 말이죠. 여태껏 시댁이 멀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부딪히게 됐답니다. 애미야, 네가 입고 있는 옷 죄다 명품 아니냐? 세상에나,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사는 거니? 어머님, 이거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세일할 때 그이가 선물로 사준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 사준다고 그래도 네가 싫다고 그랬어야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냐? 이놈의 자식은 나한테는 한 번도 명품 사준 적 없는 놈이 지 마누라한테는 아주 그냥 돈을 쏟아 붓는구만. 시어머니는 시골 사람답지 않게 모르는 명품이 없었어요. 디자인만 보면 어디 거네 하고 바로 말이 나오신답니다.
여하튼 제가 남편 덕에 편하게 먹고 사는 것 같다며 자주 시모 노릇을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상치 못한 시모살이가 시작된 거죠.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반찬이 이게 뭐냐.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이렇게 비싼 걸 샀느냐 등등 괴로운 잔소리를 들으며 보냈죠.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항상 시누이가 따라왔는데 앵무새처럼 시어머니 말을 반복했습니다. 언니,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받는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빨대 꽂고 아주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빨대를 꽂다뇨. 전 그이가 밖에서 일을 잘하도록 성심성의껏 내조했다고요. 제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된 건 제 덕도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펑펑 놀면서 무슨 언니 덕을 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집 잘 간 여자들은 지들이 잘나서 남편이 잘 나가는 줄 안다니까. 아가씨, 말을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시누이의 말을 받아치며 언성을 높이면 시어머니가 다음 주자가 되어 저를 쏘아댔습니다. 이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모르는 게야? 내 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성질을 부리는 거냐고. 우리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있었지만 이젠 네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으니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넌 내 아들 돈을 펑펑 쓸 생각하지 말고 알뜰살뜰하게 모으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라. 또다시 내 눈에 비싼 명품 두른 모습 보이면 그 옷 다 찢어버릴 거다. 어떻게 된 게 시댁 식구들은 남편 성격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어찌됐든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비싼 옷들은 모두 장롱 깊숙이 넣어뒀고 시장에서 산 옷들만 입으며 지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려고 저희 집에만 오면 눈에 불을 켜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제가 1, 2년 남편과 산 것도 아니고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어이가 없고 짜증나서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했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시시때때로 와서 난리셔. 내가 당신 피 빨아먹는 여자라면서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신지 모른다고. 미안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성격이 억세. 시골에서도 다들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니까. 내가 나서면 괜히 당신한테 더한 시비를 걸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내년쯤에 더 좋은 집 해드려서 멀리 이사시켜 드릴게. 아무리 멀어도 똑같은 서울 아니야? 지금 어머님 의지를 보면 버스를 3번이라도 갈아타고 찾아와서 날 힘들게 하실 거라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사과만 하며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시모와 시누이는 계속해서 기강을 잡으려고 잔소리를 하며 짜증나게 하더군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봐도 시댁 식구들이 절 극도로 싫어하니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시누이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렀는데 한 달이 지나도 저희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연락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보, 어머님한테 무슨 일 있어? 요즘 뜸하시네? 내 전화도 안 받으시고. 요즘 다른 취미가 생기셨나 봐. 그래? 무슨 취미인진 모르겠지만 쭉 빠져 계시면 좋겠네.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인다고. 당신이 편하다니까 다행이네. 앞으로는 우리 집 식구들 때문에 힘든 일 없을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서 관심을 끄고 지냈답니다.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오랜만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는 반가운 척 인사를 하며 그동안 왜 이리 뜸하셨느냐고 물었죠. 어머님, 아가씨, 그동안 재밌는 일이라도 있으셨던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긴 했지. 우리가 누구 덕분에 여행도 다니고 호강도 하고 지냈으니까. 아, 남편이 여행을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다녀오셨는데요? 네 남편이 보내준 거 아니다.
우리한테 새 식구가 생겼거든. 새 식구요? 아, 그럼 설마 아가씨 재혼할 남자라도 생긴 거예요? 10년 전 이혼했던 신우이에게 밝은 미소로 물었더니 인상을 쓰며 아니라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건지 제 눈을 피하기만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자 목을 풀었습니다. 이제 애비가 왔으니 말을 꺼내야겠구만.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진지하세요? 여보,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엄마가 말씀하실 거야. 들어봐. 그이는 무슨 잘못이라도 했는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충격적인 통보를 시작했답니다. 너 애비랑 그만 이혼해라. 15년 가까이 호강하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 갈라서서 살아도 될 때가 된 것 같다. 네? 이혼을 하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하라는 말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내 아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다짜고짜 이혼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어머님 아들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아세요? 뭐? 널 사랑한다고? 참,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네. 야, 우리가 그동안 왜 이 집에 오지 않은 줄 알아? 새 며느리 될 애랑 시간 보내느라 바빠서 못 온 거야. 새 며느리라뇨? 아이고 답답해라. 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네. 시모가 말하는 새 며느리는 남편의 상간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바람을 피웠던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황당하고 끔찍했답니다. 당신 바람났어? 그게 미안하게 됐어.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지난번 바람을 피우다 걸렸을 땐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그날리를 치더니 지금은 직접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농담이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몇 번을 말해줘야 믿겠다는 건데 이 세상에 너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 그래서 네 서방이 바람난 게 믿기지 않니? 당신이 직접 말해봐. 이게 다 사실이야? 그동안 회사와 집만 오갔는데 언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지? 그러자 그이는 회사를 출근해도 모든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지 않는다고 했고 따분해서 동호회를 들었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와 석 달이 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2번이나 찍혀 배신감은 말할 것도 없었고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작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 이리 와. 바람 피운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바람을 피워?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다 늙어서 바람을 또 피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나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 인생을 그 여자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남편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세게 갈겨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나랑 이혼하고 상간녀랑 새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다니까. 엄마랑 내 동생도 이미 새 식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당신과 나만 정리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따귀를 날렸지만 남편은 이미 정신이 상간녀에게 팔려 있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귀한 내 아들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떨어지지 못해? 어머님,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지 바람난 여자랑 만나게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그것도 모자라 저 몰래 같이 만나신 거예요? 그래, 만났다. 그것도 아주 많이 만났다. 우리 새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100억대 재산을 보유한 부자라고. 너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잘난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잡소리 그만하고 그만 이혼해라. 새언니, 자존심도 없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으면 당연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가씨가 바람 피우고 이혼당했다고 말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이제 보니 바람도 유전인가 봐요.
제 한마디에 시모와 시누이가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답니다. 엄마, 미수가 그만해. 이 사람이 뭐라 한 건 귀담아 듣지 말고 우리가 할 것만 하고 끝내자고. 여보, 여기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헤어지자.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줄게. 한 5억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5억이 아니라 50억을 가져와도 이혼 못해. 평생 불륜 낙인을 찍힌 채 살아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여보, 이런다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나 진짜 그 여자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나를 놓아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그이가 두 손을 싹싹 빌며 이혼을 애원하자 딸 여원이가 생각났습니다. 당신 려원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려원이를 생각해서 정신 차릴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냐고. 응, 없어. 려원이도 클 만큼 컸고 다 이해해줄 나이라고 생각해. 허,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제대로 상간녀한테 홀려버렸어. 그런데 어떡하지? 난 절대 이혼 안 해. 려원이한테 당신이 바람난 쓰레기라고 말해주고 평생 원망하게 만들 거야.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지만 이혼은 쉽게 해주고 싶지 않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와 이혼을 하지 못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저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여원아, 엄마 어떡하니? 아니, 너 어떡하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금 전 있었던 상황을 딸에게 모두 알려줬습니다. 부모로서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무척이나 부끄러웠지만 당장 기댈 곳은 딸아이밖에 없어서 숨김없이 털어놨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실행 욕을 하고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내 눈에 띄면 손톱으로 얼굴을 핥혀버릴 거야. 나쁜 사람들. 할머니랑 고모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 쳐도 아빠가 이럴 줄은 몰랐어. 지난번 바람 피웠을 때부터 미웠는데 또 그랬다니까 가증스러워. 여원아, 너 알고 있었니? 지난번 일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각방을 쓸 때부터 의심했지. 그리고 안방에서 아빠가 쓴 각서를 봤어. 더러운 인간. 한 번 바람 피우고 정신 차려서 봐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람난 아줌마랑 결혼을 하겠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나한테는 아빠란 존재는 없어. 그 인간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딸아이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욕을 해주니 떨리던 몸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딸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돌아와 세 사람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빠가 사람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더럽고 불결해. 할머니 고모도 마찬가지야. 다들 쓰레기라고. 요년이 지혜미랑 판박이네. 어디 어른한테 악을 쓰고 대들고 막말을 해. 이년아, 네 아빠가 이혼하면 우리도 널 볼 일 없어. 시어머니는 려원이가 손자가 아니어서 한 번도 예뻐해 준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 못했습니다. 시누이는 역시나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려원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른들 일이야. 그러니까 넌 빠져 있거라. 더러운 짓을 한 주제 누구더러 빠지라 말아야. 난 엄마 옆에서 끝까지 지킬 거야.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그렇게 려원이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더니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나중에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시모와 시누이도 제 딸의 기세를 꺾지 못하고 포기했죠. 저는 딸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준 게 너무 미안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살림을 차렸다고 문자를 보냈고 시모와 시누이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가겠다고 했어요. 상간녀가 돈이 많으니 이혼 전담팀을 꾸려서 저를 내몰겠다고 으름장을 놨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꿋꿋이 버텼습니다. 한편 딸 여원이는 자기도 힘들 텐데 저를 많이 생각해 줬어요.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데리고 나가기도 했고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 떡볶이 파티를 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웃게 해주려고 애를 참 많이 써줬죠. 그렇게 한 달 넘게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진을 여러 장 보내며 자랑의 문자를 보냈답니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새며느리가 배 타고 여행시켜주고 있다. 크루즈 여행이라고 들어봤니? 지금 해외를 다니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다고. 너 같은 건 우리한테 이런 거 절대 못 해주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주제 파악하고 내 아들한테 그만 떨어져. 이혼하고 꺼지란 말이야. 너랑 똑같은 딸내미 데리고 살라고.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거대한 배를 타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모와 시누이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 상간녀로 보이는 여자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얼굴이 낯이 익어서 사진을 더 크게 확대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답니다. 너무 웃어서 숨이 넘어갈 뻔했죠. 실컷 다 웃고 난 뒤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겁쟁이였어요. 내가 보내준 사진 보니 느끼는 바가 있냐? 그래서 전화한 거야? 네, 어머님. 거기 사진 속의 여자가 새 며느리죠? 아주 예쁘고 참하게 생겼던데요. 어머님 아들하고 잘 어울려요. 하하, 이게 뭘 잘못 먹었나? 아니지, 제정신을 차린 건가? 하여튼 내 아들을 이제 놔줄 거냐? 그럼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제가 이혼을 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럼 위자료 이야기 좀 할 테니까 남편 좀 바꿔줘요. 나한테 얘기해라. 얼마면 되겠냐? 10억이요. 제가 15년을 남편과 살았으니 절반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10억? 욕심도 많다. 그런데 달라면 줘야지. 새 며느리가 100억대 부잔데 그깟 돈을 못 주겠냐?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저는 위자료를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아, 어머님, 생각해보니 제 딸 여원이를 생각 못했네요. 앞으로 평생 아빠를 보고 살지 않겠다는데 양육비를 줘야겠어요. 여원이가 가수가 꿈이어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5억을 더 주시면 되겠네요. 총 15억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가 따로 없네. 잠깐 기다려봐라. 내 아들하고 얘기하고 전화 주마. 그렇게 5분이 지나자 15억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쾌재를 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상간녀의 사진을 보고 박장대소한 이유는 제 고등학교 동창생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동창회를 나가는데 상간녀는 거의 나오지 못한 동창이었어요. 저는 상간녀와 같은 반인 적이 있지만 별로 친하지 않아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들이 항상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었답니다. 별의별 사기를 다쳐서 감옥에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냈다고 했었죠. 그냥 한심한 년이구나 생각하고 넘겨버렸는데 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대상이 그녀였던 겁니다. 상간녀가 성형수술을 많이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얼굴이 많이 남아있어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사진을 동창생들에게 보내줬더니 틀림없이 사기꾼 동창생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제대로 엿먹일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얼마 뒤 남편과 조용히 만나 법원을 가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 위자료 15억이라는 거금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법원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미안해. 그래도 위자료 많이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여원이랑 행복하게 살아.
응, 이 돈으로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그 여자랑 잘해봐.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날 다시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당신 받아줄 일은 없어. 그러니까 절대 나를 찾아오지 마. 여보, 지금 장난해?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돌아가겠어? 지금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머저리 같은 짓을 하겠어? 됐다. 마지막인데 무슨 말이든 못 들어주겠냐? 그럼 잘 가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렇게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며 끝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이혼한 저를 위해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저희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고, 저더러 좋은 남자를 실컷 만나보라고도 하더군요. 며칠 뒤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딸아이가 주택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해서 전원주택을 마련했죠. 그런데도 돈은 충분히 남아 있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려원이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 활동을 찾기로 했어요. 살림만 하고 사는 것보다 무언가를 배우고 사는 게 좋겠다 싶어 인터넷으로 여러 학원을 알아봤답니다. 그러다 홈 패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재봉틀로 방석이나 가방, 커튼과 같은 용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일이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 바로 등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는데 하면 할수록 실력도 늘고 재미도 있었어요. 2달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집에서 취미로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딸아이에게 만들어준 귀여운 방석이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자랑하더군요. 엄마는 손재주가 남달라. 이 방석을 탐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아무래도 이걸로 사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사업? 에이, 엄마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엄마, 원래 취미가 특기가 되고 특기가 직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빈말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그래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무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딸아이에게 만들어준 방석을 똑같이 만들어 인터넷에 예약 판매를 올려놨는데 하루 만에 100건이 넘게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일이 너무 커져서 어리둥절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같은 학원에 다녔던 아줌마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저는 사업할 사무실을 얻어 직원들을 뽑았답니다. 방석 말고도 면가방과 파우치, 식탁보 등등 많은 면재질의 용품을 게시해 주문 판매를 했는데 하루도 쉴 날이 없을 만큼 잘 팔렸답니다. 그렇게 싱글이 된 일상을 만끽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남편과 시모, 신우 셋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별로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다들 오셨네요. 그런데 집 안에는 들어오시지 마시고 여기 대문 앞에서 말씀하세요. 여보, 우리가 당했어. 그 여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돈을 불려준다고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만에 2배로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전 재산을 다 갖다 줬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야.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사기 전과 7범이라고 하더라.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래서 그년 잡았어? 당신 재산은 어떻게 됐어? 경찰이 수배를 내려서 금세 잡히긴 했는데 내 돈은 찾지 못했어. 도박으로 날렸다고는 하는데 내 생각에는 어디다 숨겨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길 왜 왔어? 그게 말이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사기꾼에게 홀려서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 시모 시누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여원이가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너무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우리가 사기꾼에게 제대로 걸려서 사기를 당한 거니 네가 이해하고 다시 받아 주거라. 언니, 사기꾼에게 걸리면 원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언니에게 함부로 했던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같이 살도록 해요. 이 모습도 예상했던 일이라 놀랍지 않았답니다.
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호탕하게 웃어버렸어요. 이 멍청한 것들. 나도 그년이 사기꾼인 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 어머님이 보내준 사진 보고 사기꾼 동창생인 걸 한눈에 알아봤다고요. 그 얼굴 보니까 바로 이혼할 마음이 생기더라고. 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복수해주려고 제가 이혼한 거였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전 재산을 털렸다니 웃기네요. 사업하는 놈이 등신같이 전 재산을 사기당하다니. 아, 웃겨. 여하튼 당해도 싼 당신들이 거지가 됐다니까 내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뭐야? 그럼 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던 거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순순히 이혼해준 이유가 그년이 사기꾼인 걸 알아서였다고? 너 이년, 네가 우리 인생을 망쳤구나.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리려고 하자 언제 나왔는지 모를 딸아이가 시모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시누이 역시 분노하며 달려들었는데 저희 모녀가 힘을 합쳐 밀어냈더니 바닥으로 자빠졌어요. 이윽고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거봐, 내가 법원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네. 네가 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 거라고. 기억나?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내가 못나서 벌어진 일이니 당신 탓은 하지 않을게. 다만 내 사과 받아주고 날 남편으로 받아줘. 그리고 영원히 아빠로 살게 해줘. 내가 미쳤니? 너 같은 쓰레기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그리고 2번 다시 내 딸 볼 생각 말랬지? 그건 내가 머리가 돌았을 때잖아. 난 려원이 없으면 못 살아. 려원아, 다시 아빠랑 같이 살자. 이렇게 부탁하마. 그러자 딸아이가 앞으로 걸어나와 무릎 꿇고 있는 남편에게 씩 웃더니 손을 들어 따귀를 날렸습니다. 저도 놀라고 전 남편과 시모 신우도 경악했어요. 누가 내 아빠야? 당신 같은 쓰레기를 아빠로 두느니 없는 인간으로 치고 사는 게 낫다고. 여원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아빠를 버리지 마. 시끄러워. 또 아빠라는 단어 꺼내면 주먹 날릴 줄 알아? 그이는 딸아이의 행동과 말에 크게 당황하고 놀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모와 시누이가 무릎을 꿇더니 국어를 시작했어요. 애미야,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서 완전 빈털터리가 됐잖니.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 당장 오늘 잘 곳이 없다고. 보아하니 여기 너희 큰 집이 내 아들이 준 위자료로 마련한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언니, 저희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살림을 다 할게요. 먹여주고 재워만 주세요. 이렇게 빌 테니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팔짱을 끼고 쯧쯧거리며 그냥 돌아가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무릎이 땅바닥에 붙어버렸는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지 지하철역 안에서 자빠져 자든지 하시라고요. 그러게 후회할 짓을 뭐하러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애미야, 이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하마. 우리를 다 받아주기 힘들면 나라도 안에 들어가게 해다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치사하게 혼자 살겠다고? 새언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 젊은 제가 들어가는 게 낫죠. 일도 잘하고 아픈 데 하나 없으니까 실컷 부려 먹으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세 사람 모두 들어가게 해줘. 당분간만이라도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저는 무조건 안 되니 그만 가라고 밀어냈는데 역시나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딸아이가 마당에 있던 소금 단지를 낑낑대며 들고 와서 바가지로 소금을 퍼서 세 사람에게 세차게 날렸습니다. 꺼져! 다들 꺼지란 말이야! 재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굵은 소금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바로 기립했답니다. 제 딸은 계속해서 바가지로 소금을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은 꽁진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엄마, 이 정도는 해야 떨어지지. 얌전하게 가라고 하면 가겠어? 앞으로 또 찾아오면 소금을 뿌리든지 똥물을 뿌리든지 하라고. 알겠어, 여원아.
너 그런데 원래 이런 성격이었니? 너무 터프하고 멋있는데? 그럼 나중에 가수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 깡따구도 없으면 되겠어? 엄마, 난 바닥에 뿌려진 소금 치울 테니까 엄마는 들어가서 떡볶이나 만들어줘. 응, 알겠어. 금방 해줄게. 딸의 덕분에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됐네요. 이렇게 복수를 완벽하게 끝낸 저는 홈패션 사무실을 확장하게 됐어요. 재봉틀 20대에 직원 20명을 채용했죠. 제가 디자인한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딸아이의 조언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홈패션 사업을 이어가며 좋은 엄마로 살 계획입니다. 또 여원이가 저더러 연애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아직 멋있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 여전히 싱글이에요. 언젠가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또다시 사연의 글을 보내 축하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결혼 생활부터 남편의 바람과 복수, 홀로서기까지 허심탄회하게 써봤네요. 재밌게 들으셨으리라 믿고 이만 떠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